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했던 모빌리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은 이 아인슈타인이 거의 혼자서 다 한 거예요. 혼자서 다 만든 거고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일단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냐?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볼까? 자, 이게 저번에 그 갈릴레오를 소개할 때 그 갈릴레오가 상대성 이론의 원조라고 했는데, 갈릴레오가 그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죠. 배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공을 떨어뜨린다든지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배가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 똑같다. 움직이는 사람도 정지한 사람하고 똑같은 세상을 보는 거죠. 그죠?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상대성 이론의 원조입니다. 자,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속에서 천만 관객이 들었던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아빠 쿠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합니다. 딸 머피는 지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에 남아 있는 딸 입장에서는 우주선 타고 움직이는 아빠도 나와 똑같이 이 우주를 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나는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지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 정지해 있는 나에 대해서 움직이는 아빠도 이 세상을 나와 똑같이 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여기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모빌리티죠. 이 모빌리티에서 이 물리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이거 이제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턴식으로 말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뉴턴 역학에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뉴턴 역학에서는 F는 ma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저 때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겠죠. 그죠?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때 작용되는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하고, 그다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가 변했다는 게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가속도라는 말 자체가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뉴턴 역학에서. 그래서 저때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한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나왔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보다 10년 뒤인 1915년에 나왔어요. 보통은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일반이 더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뭘 쉽게 하고 그 중에 굉장히 어렵고 특수한 경우를 뭘 한다고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일반이 먼저 나오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운데 나중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정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먼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똑같다. 움직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볼 거냐. 여기서 이제 똑같다는 게 도대체 이제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똑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해요. 똑같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고전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후 뉴턴을 거쳐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19세기까지는 이제 똑같다는 기준을 어떻게 봤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같다는 건 암묵적으로 그 현상이 벌어지는 백그라운드로서의 시간하고 공간이 같은 겁니다. 이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그 칸트 철학에서도 왜 이런 게 있죠. 또 선험적으로 내장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있으려면 이제 이 선언적으로 뭔가 그 절대적으로 정해진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이 두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것이 벌어지는 물리 현상이 벌어지는 백그라운드로서의 시간과 공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한 사람이 같은 현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광속이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한 사람에 따라서 광속이 달라져요. 광속이 달라지고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운동 상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인슈타인이 뒤집은 거예요.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이 벌어지는 백그라운드에서 시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똑같다는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광속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속을 기준으로. 그리고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물리 법칙의 그 표현 형태가 방정식이죠. 수학 방정식. 그 방정식의 형태가 움직이는 사람이나 정지한 사람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두 가지 가정을 내세우는데 그 가정 1번이 요거예요. 1번이 이거. 물리 법칙이 똑같다는 거하고 2번이 이거 광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수학적으로 그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그런 이론을 만든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말이 쉬운데 왜 광속불변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갑니다.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났어요. 바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봤을 때 내가 올라가는 속도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간 속도에다가 제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속도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 경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딱 올라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불빛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가지고 스마트폰을 켰을 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불빛은 어떻게 될 거냐? 내 입장에서는 그때 나오는 불빛이 광속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속도에다가 광속이 더해져야 되죠. 그러면 원래 광속보다 더 빨리 진행하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광속은 광속이라는 거예요. 자, 광속불변은 이렇게 해요. 광속이라는 게 이렇게 되죠. 빛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 나누면 됩니다. 그죠? 지금도 물리학자 이렇게 광속을 재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보면은 광속이라는 단어 속에 거리와 시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동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항상 뭔가 모의를 해야 됩니다. 모의를 해야 돼요. 그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된다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 이제 중요한 물리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시간과 공간보다 더 근본적인 물리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을 그냥 이렇게 이 우주에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고정불변의 어떤 물리량을 생각했어요. 전혀 의심도 없고. 그리고 이 시간하고 거리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인간 편의적인 개념이죠. 인간 편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광속이라고 하는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이 양을 우리 인간의 언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공간이 있어야 모빌리티를 설명하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빛의 모빌리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 생각이 뭐냐면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 근데 광속의 빛의 모빌리티는 이거는 이 우주의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에게 익숙한 개념이 이 우주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게 그겁니다. 인간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이 우주의 본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이 물론 중요한 개념이고 훌륭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주의 본질을 담지하고 있는 물리량이 있다. 그게 뭐냐? 빛의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광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광속은 우주의 언어. 근데 이 우주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언어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해진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기 힘든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 이 부족한 인간의 언어를 중심에 놓지 말고 이 우주의 언어, 빛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새로 자연을 기술하자.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럼 얘를 우주의 언어를 중심에 놓고 다시 인간에게 익숙한 시간 공간 개념을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광속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상수다. 빛의 모빌리티가 이 우주의 본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우주를 기술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겠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고전 역학, 뉴턴 역학에서 이게 따로따로 놉니다.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고 이게 절대적으로 그냥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 디폴트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빌트인으로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T하고 XYZ 시간 공간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광속 불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연의 근본 언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에서 시간 공간이 이렇게 얽혀들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하고 공간이 하나의 좌표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4차원 시공간으로 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익숙한 개념을 자연의 언어에 맞게 지금 재해석을 한 거죠.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 시간이 팽창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영어로 타임 다일레이션,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정지한 사람의 시계가 이렇게 가요. 이게 1초 간격,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지한 사람이 관측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 간격, 이 말이 복잡하죠. 왜 말이 복잡해졌느냐? 옛날에 이거 구분할 필요 없었거든요. 정지한 사람이, 자, 지구에 머피가 남아 있습니다. 아빠 쿠폰 우주선 타고 날아가요. 그러면 머피가 자기 시계 보는 거랑 우주선 속에 있는 아빠 시계 보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고전 역학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잡한 말로. 그런데 특수 상대성이로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지한 쿠퍼가 바라본 아빠의 시계가 달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간격이 달라집니다. 움직이면 1초의 간격이 달라지. 1초의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16초 지났어요. 나는 16초 지났는데 아빠는 6초밖에 안 지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리 현상이. 이게 타임 다일레이션이에요.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난 100여 년 동안에 뭐 5만 실험 이런 걸로 다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죠.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 간격이 다 다른 겁니다. 나의 16초는 다른 운동하는 사람에게 6초밖에 안 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속 운동이 있어요. 가속 운동이 있다는 건 뭔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몸이 무거워지죠. 왜 무거워집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만히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힘, 이게 이제 관성력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무거워져요. 엘리베이터 정지할 때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지구의 질량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봤듯이 지구 질량이 무거워지면은 나를 당기는 힘이 거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죠?
아니면 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젯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야식으로 뭐 삼겹살에 통닭에 보쌈까지 먹고 체중이 불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제하고 다르죠. 그러면 내 질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력이 그만큼 세져요. 자, 요거는 이제 중력인데 등가 원리는 뭐냐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 사방이 꽉 막힌 엘리베이터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가속을 해서 내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지구 같은 무거운 천체가 나를 당기고 있어서 내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뉴턴 시대 이후로도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했던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서 요걸로 이 개념에서 출발해서 만든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도시적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가속 운동을 해요. 속도가 변하면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등가 원리 때문에 이거를 중력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가속 운동은 중력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봤듯이 일단 움직이면 이게 스페셜 relativity예요. 일단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일단 움직이면 시간 공간이 바뀌어요. 아까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고 했죠. 공간은 폭이 또 짧아져요. 움직이면 시간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하면 일반적으로 시간 공간이 막 뒤틀리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속 운동하면은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릴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를 걷어내고 결론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력의 본질은 시공간이 뒤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간이 휘어진 거죠. 마치 트램폴린 위에 볼링공이 올라가서 휘어진 것처럼 시간이 휘어졌다는 건 뭐냐? 시간 간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늘어나게 돼요. 중력이 작용하면. 그 어쨌든 이 태양 주변에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지면 그 이제 지구는 그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 구분심의 최단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 지구, 태양이 어떻게 서로를 느끼냐에 대한 어떤 답이 되는 거죠. 아, 주변에 그러니까 중력의 본질이 뭐냐? 시공간에 휘어져 있는 거, 공률, 시공간의 공률이 중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단 경로 이제 측지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구, 태양 관계 이렇게 여기서는 그럼 이제 원격제와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시간이 휘어졌다. 공간이 휘어진 거는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치는데 시간이 휘어졌다는 건 뭐 시간 간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강한 곳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또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이렇게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데 원래 파장이 짧았던 빛이 이제 파장이 길어지고 그만큼 이제 시간 간격도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그럼 중력이 약하죠. 중력이 약할수록 시계가 빨리 가요. 중력이 강한 곳은 시계가 늦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아빠 쿠퍼가 딸보다 나이를 덜 먹어요. 왜 그러냐? 블랙홀 찍고 왔잖아. 블랙홀은 중력이 무지하게 강한데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계가 늦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여기서는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 갔을 때 여기서는 뭐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뭐 몇 년이 흘렀을 거다. 이런 대사가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영화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굉장히 잘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 효과가 극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GPS 위성이에요. 우리 위치 정보를 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죠. GPS는 지구 주위에 이렇게 위성이 이제 여러 개 이제 한 20여 개에서 이제 30개 가까이 이제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받는 거죠.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하는 건데 이 위성이 무지하게 빨라요. 시속 14,000km입니다.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시계가 느려지죠. 여기 원자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구 시계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위성의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늦게 가겠죠. 근데 얘가 고도가 대략 한 지상 2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중력이 약하죠. 중력이 약하니까 이때 시기가 빨라갑니다. 이건 이제 일반 상대론 효과, 이건 특수 상대론 효과. 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계산해 보면 얘가 훨씬 큽니다. 이 효과가. 이런 걸 다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거 보정 안 하면 엄한 데 데려다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이제 베이두 프로젝트로 자기네 독자적인 이 위치 지정 시스템을 완성을 했어요. 최근에. GPS는 미국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위성을 띄우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모른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면 기초과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제가 무지하게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모범 답안 중에 하나. 기초과학 모르면은 우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그 시간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GPS 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상대성 이론은 고전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인간의 언어, 인간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개념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 자연의 본질에 충실하게 자연을 기술해야 되고, 그 자연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빛의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자연을 다시 기술해야 되고,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